당신의 얼굴 뒤로 죽음을 부르는 핏빛 안개가 일렁인다면 당신은 과연 그날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아이를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고 또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단 한 번도 빗나간 적 없는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바다 비린내와 가난이 뼛속까지 스며든 남해안의 작은 포구 마을 청란포에는 명화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무가 자욱하게 깔린 이른 아침, 명화는 낡은 망태기를 메고 갯벌 근처를 서성였어요. 10살 남짓한 아이의 눈동자는 호수처럼 맑았지만 그 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이한 세상이 담겨 있었지요. 명화의 눈에 비친 사람들은 저마다 머리 위로 아지랑이 같은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성실한 어부에게서는 따스한 보랏빛 안개가 감돌았고 병이 든 노인에게서는 탁한 잿빛 안개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어린 명화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사람의 목을 뱀처럼 휘감고 있는 검붉은 핏빛 안개였습니다. 그것은 곧 닥칠 재앙과 죽음의 신호였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명화를 볼 때마다 침을 뱉거나 재수 없는 년이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명화가 길을 지나가면 아이들은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지요. 명화는 그저 자신이 본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차가운 멸시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명화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가 되어 아비와 함께 약초를 캐며 숨죽여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화가 20살을 간 넘긴 어느 날 평온하던 청란포에 거만한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한양에서 새로 부임해 온다는 이방 권성도의 가마였지요. 화려한 남색 비단 관복을 입고 가마에서 내린 그는 백성들을 돌보러 온 관리가 아니라 먹잇감을 찾아 나선 굴줄인 짐승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아비의 등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명화의 숨이 멎을 듯 막혀왔어요.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짙고 역겨운 핏빛 안개가 권 이방의 전신을 칭칭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개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와 함께 수많은 사람의 원한이 서린 검은 그림자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명화는 온몸이 떨려왔지만 이대로 두면 마을 전체가 피로 물들 것 같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명화는 아비의 만류를 뿌리치고 권 이방의 앞길을 막아섰어요. 명화는 권 이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사흘 뒤에 바다로 나가면 아니 됩니다. 지금 나으리의 눈앞을 붉은 피 안개가 가리고 있습니다. 그 배를 타는 순간 나으리의 목숨은 물론이고 이 마을에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사약해 질렸습니다. 권 이방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불그락푸르락 변해갔지요. 그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명화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 요망한 계집이 어디서 감히 관원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냐. 내 너의 혓바닥이 얼마나 길기에 이런 망언을 내뱉는지 똑똑히 봐주마. 여봐라, 저 계집을 당장 옥에 가두고 그 아비에게는 매질을 가해라. 명화는 끌려가면서도 권 이방의 뒤에서 더욱 거세게 출렁이는 붉은 안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권 이방뿐만 아니라 명화 자신과 그녀의 아비까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지요.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의 뒤를 따르는 붉은 안개는 이제 청란포의 평화를 영원히 앗아갈 거대한 폭풍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바다가 뒤집히는 날 명화의 인생도, 그리고 이 마을의 운명도 피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지요. 이것은 훗날 조선을 뒤흔들 예언자의 첫 번째 경고이자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 마을은 핏빛 공포에 잠겼으니까요. 예언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명화가 차가운 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잔잔하던 바다가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집채만 한 파도가 포구를 집어삼킬 듯 덮쳤지요. 권 이방이 탄 화려한 배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종이배처럼 허무하게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기적적으로 권 이방은 목숨을 건져 해변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하지만 함께 배에 탔던 수많은 관원과 사공들은 모두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물에 빠진 생쥐꼴로 돌아온 권 이방의 눈은 공포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모함과 탐욕이 부른 재앙을 인정할 수 없었지요. 그에게는 분노를 쏟아부을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권 이방은 옥에 갇힌 명화를 끌어내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요망한 것이 기어이 저주를 내렸구나. 내 배를 뒤집고 아까운 목숨들을 죽인 것은 바로 전현이다. 당장 전현의 집을 불태우고 그 아비놈을 매우 쳐라. 광분한 관군들이 명화의 작은 오두막에 불을 질렀습니다. 평생을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아비의 터전이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지요. 그리고 명화의 늙은 아비를 끌어내 모진 매질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화는 포승줄에 묶인 채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가엾은 아비는 피투성이가 된 채 딸이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명화는 불타는 집과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비의 시신을 보며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은 아이의 목소리마저 앗아갔던 것이지요. 명화의 눈에서는 눈물조차 마른 채 텅 빈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권 이방의 잔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방은 명화의 몸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배에 명화를 태워 망망대해 한가운데로 나아갔지요. 검푸른 바다는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삼킬 듯 일렁거렸습니다. 권 이방은 명화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어요. 내가 그리 좋아하는 바닷속에서 평생 저주나 퍼부으며 살아라. 명화는 차가운 바닷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무거운 돌덩이가 그녀의 가녀린 몸을 깊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끌고 내려갔지요. 숨이 막혀오고 일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죽어 아비 곁으로 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명화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력한 누군가의 손길이 명화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거친 파도 위 작은 나룻배 하나가 위태롭게 떠 있었지요. 그 배 위에는 누더기 승복을 입은 노승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하얀 수염을 가진 노승 법정이었어요. 우연히 그물을 던지던 법정 스님은 바다에 던져진 가엾은 생명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건져 올렸던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돌아온 명화의 운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태어난 소녀의 앞날에는 과연 어떤 길이 펼쳐지게 될까요? 핏빛 안개가 거친 자리에는 또 다른 운명의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태어난 이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바다에 버려져 세상에서 지워졌던 소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힘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주인 줄로만 알았던 눈이 세상을 구원할 등불이 되어 타오르는 순간 비극은 희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명화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맴도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였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대신 따스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몸을 움직이려 하자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누군가 정성스럽게 감싸준 소미불의 온기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규칙적으로 장작 패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명화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노승 한 명이 묵묵히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녀의 목숨을 구한 법정 스님이었습니다. 법정은 명화가 나온 것을 알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야 지옥에서 돌아왔느냐? 명화는 대답 대신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비의 비참한 죽음과 불타버린 집 그리고 자신을 수장시키려 했던 권, 이방의 잔인한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법정은 도끼를 내려놓고 명화에게 다가와 그녀의 맑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눈에 서린 것은 원망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소명이다. 그 눈으로 사람을 해치는 안개를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빛을 찾아야 하느니라. 그날부터 명화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산속 자리 잡은 작은 산 사는 명화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이자 배움의 터전이 되었어요. 법정은 명화에게 단순히 불교의 도리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이름난 의원이기도 했기에 명화에게 약초를 구별하는 법과 침술의 기초를 하나하나 전수했지요. 명화의 특별한 눈은 의술을 배울 때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람의 얼굴 주위에 감도는 안개뿐만 아니라 몸 안의 장기들이 내뿜는 미세한 기운까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곳에 기혈이 막혔는지, 어느 장기가 썩어가는지 명화의 눈은 그 어떤 의원보다 정확하게 병의 근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법정은 명화가 가진 기운이 폭주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엄격히 가르쳤습니다. 명화는 매일 새벽 차가운 폭포수 아래에서 몸을 씻으며 복수심을 씻어냈어요. 붉은 안개를 보아도 동요하지 않고 그 안개를 걷어낼 방법을 고민하는 냉철한 평정심을 길러나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명화는 어느덧 21살의 아름다운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예전에 겁 많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지요. 명화는 이제 산 아래 마을에서 올라오는 병자들을 돌보며 신이라는 칭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두운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명화는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청란포에서 보았던 것보다 수천 배는 더 거대하고 끔찍한 검은 안개가 도성 전체를 뒤덮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역병이나 재앙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였습니다. 법정 스님은 명화의 곁으로 다가와 인자하게 웃으며 낡은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명화가 그동안 정성껏 준비한 침구 세트와 귀한 약재들이 들어 있었지요. 이제 산을 내려가거라. 내 눈이 지목하는 곳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가서 그 검은 안개 뒤에 숨은 진실을 밝히고 고통받는 이들을 구하거라. 명화는 스승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산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결코 망설임은 없었지요. 10년 전 자신을 바다로 던졌던 그 굵은 안개의 주인이 이제 한양의 권력 중심부에서 더 큰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화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임금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조정은 이미 간신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이야기였어요. 명화는 보따리를 꽉 쥐며 먼 하늘을 보았습니다. 비극의 서막을 알렸던 소녀는 이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멈추기 위해 역사의 전면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훗날 조선을 뒤흔들 예언자의 진정한 전설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이 끝도 없이 이어진 한양 도성에는 수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 뒤에서 나라의 심장이 천천히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도성 사람들이 태평하게 웃고 떠들 때 명화의 눈에는 오직 도성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검은 구렁이가 보였습니다. 지옥보다 깊은 어둠이 궁궐을 휘감고 있는 그 순간 예언자의 발걸음은 드디어 운명의 한복판으로 들어섰습니다. 숭례문을 지나는 명화의 옷차림은 보잘것없었습니다. 낡은 괴나리 보찜 하나를 어깨에 메고 먼지 묻은 집신을 신은 평범한 처녀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보리대처럼 가냘픈 체구와 달리 그녀의 눈빛은 북극성처럼 차갑고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밟아보는 도성의 흙은 차갑고도 단단했습니다. 명화는 저작거리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가난한 포구 마을의 소녀였던 그녀는 이제 사람의 생사를 손끝으로 다스리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람들의 머리 위로 피어오르는 형형색색의 안개가 명화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길을 가던 명화는 어느 화려한 저택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고관대작의 집인들 위세가 대단했지요. 명화는 그 집 담장 너머로 일렁이는 기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청란포에서 아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불길하고 역겨운 붉은 안개였습니다. 그녀의 원수였던 권성두는 이제 호조판서의 신복이 되어 도성의 재물을 주무르는 실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명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창을 들고 들어가 아비의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불길처럼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 순간 스승법정 스님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원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진실은 가려지고 오직 피의 파멸만이 남는다는 가르침이었지요. 명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갑자기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한 노신사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명화는 망설임 없이 군중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노신사의 얼굴 위로 푸르스름한 안개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심기가 막혀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징조였습니다. 명화는 재빨리 보따리를 풀어 은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노신사의 가슴과 손목의 혈자리를 정확하게 짚어 침을 놓았지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처녀가 어찌 남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인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뜨내기 의원인 것 같소. 명화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노신사의 혈관을 막고 있는 탁한 기운만이 보였으니까요. 침끝을 통해 명화의 맑은 기운이 노신사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후 노신사가 커다란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멎어가던 심장이 다시 고동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명화는 노신사를 부축하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노신사는 명화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내 목숨을 구했구려.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겠는가? 명화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산속에서 의술을 배운 미천한 사람일 뿐입니다. 명화는 보따리를 챙겨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녀의 신통한 의술은 순식간에 소문이 되어 저작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명화는 도성 한 구석 작은 약방에 몸을 의탁하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명화는 약방 지붕 위로 올라가 궁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보았던 검은 안개는 밤이 되자 더욱 흉포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되어 임금이 계신 침전 위를 덮치고 있는 형국이었어요. 임금의 병은 우연한 괴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도끼와 사악한 주술이 섞인 거대한 어둠의 함정이었지요. 명화는 가슴 속에 품은 스승의 서신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궁궐 안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인물인 상선 영감에게 보내는 글이 적혀 있었지요. 명화는 내일이면 지옥의 문턱과도 같은 궁궐 안으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아비를 죽인 원수와 나라를 찬탈하려는 거대한 악의 무리가 도사리고 있었지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명화의 눈은 더욱 맑게 깨어났습니다. 10년 전 바다에 버려졌던 소녀는 이제 스스로 빛이 되어 어둠을 가르려 합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조선의 역사를 뒤바꿀 예언자의 위대한 투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펼쳐질 침술과 관상이 과연 도성을 덮은 검은 안개를 걷어낼 수 있을까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중궁궐의 높은 담벼락 너머로 수천 개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단청 아래에서 나라의 주인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오직 몇몇 뿐이었지요. 임금의 침전 위로 다리를 튼 검은 안개는 이미 용상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궁궐이 아니라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어요. 예언자의 발걸음이 드디어 조선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장부로 들어섰습니다. 명화는 궁녀의 옷차림을 하고 낮은 자세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상선 영감의 도움으로 임시 의녀가 되어 궁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지요. 그녀의 손에는 스승이 물려준 낡은 침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복도는 명화의 눈에 오직 차가운 핏빛과 시커먼 증오의 안개로 뒤덮인 지옥의 길로 보였습니다. 명화가 임금의 침전인 강령전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문 밖을 지키는 내관들과 상궁들의 머리 위로 불안과 공포를 뜻하는 노란 안개가 어지럽게 흩어지고 있었어요. 명화는 숨을 죽이고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청란포의 바다보다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방 안은 약재 냄새와 향 연기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병풍 너머로 임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명화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임금의 전신은 이미 실타래처럼 엉킨 검은 안개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사람의 생기를 강제로 빨아들이는 사악한 주술의 흔적이었어요. 명화는 임금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은 가늘고
불규칙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때 침전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선두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거만한 표정을 지은 호조 판서의 신복 권성두가 서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에 서린 탐욕스러운 붉은 안개는 더욱 짙어져 있었습니다. 권성두는 명화를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의녀가 감히 옥체에 손을 대다니 누가 허락한 것인가. 명화는 가슴이 세차게 뛰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선 영감님의 명을 받들어 전하의 기혈을 살피러 왔습니다. 소인은 그저 막힌 혀를 뚫어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권성두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명화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는 명화가 10년 전 자신이 바다에 던졌던 그 어린 소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듯 했지요. 하지만 명화의 눈에는 권성두의 등 뒤에서 일렁이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임금의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음을 확인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권성두는 명화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전하의 몸에 작은 상처라도 난다면 내년의 목숨뿐만 아니라 3대를 멸할 것이다. 명심하거라. 명화는 그의 손길을 묵묵히 받아내며 권성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 너머로 수많은 사람이 흘린 피눈물이 보였어요. 명화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비의 원수이자 나라를 좀먹는 이 괴물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단죄하겠노라고 말이지요. 권성두 일행이 물러간 뒤 명화는 떨리는 손으로 침통을 열었습니다. 이제 임금의 숨이 완전히 끊어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뿐이었어요. 명화는 임금의 가슴 위를 덮은 검은 안개의 근원지를 찾아 은침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침 끝이 닿을 때마다 임금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비명처럼 뿜어져 나왔지요. 그날 밤 명화는 궁궐 연못가를 거닐며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궁궐을 뒤덮은 검은 안개 사이로 붉은 살성이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궁궐에 커다란 피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끔찍한 징조였어요. 권성두를 비롯한 간신들은 이미 임금의 승하를 전제로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자신의 운명이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노는 침 한 대에 임금의 생사가 달려 있었고 조선의 앞날이 걸려 있었지요. 10년 전 죽음에서 돌아온 예언자는 이제 어둠이 가장 짙은 곳에서 빛을 밝히려 합니다. 내일이면 궁궐의 비밀 지하 감옥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명화는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붉은 안개와 검은 어둠이 격돌하는 그 순간 조선의 역사는 단 한 명의 여인에 의해 다시 쓰이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비극의 끝자락에서 희망의 불꽃을 피워 올리려는 명화의 눈동자는 어두운 밤하늘보다 더욱 시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조선의 가장 신성한 궁궐 발치 아래 수백 명의 원혼이 갇힌 거대한 무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요. 화려한 금실로 수놓은 용포 아래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피의 재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라의 심장이 뛰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연극을 끝내기 위해 이제 소녀는 제 발로 지옥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강령전의 차가운 바닥 밑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명화는 상선 영감이 일러준 대로 어두운 구석의 무거운 돌판을 조심스럽게 밀어냈지요. 틈새로 뿜어져 나오는 공기는 지독한 비린내와 썩은 흙내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오랫동안 고여 썩어가는 냄새였어요. 명화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등불을 움켜쥐고 한 계단씩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하 감옥의 벽면은 습기로 가득했고 명화의 등불이 비치는 곳마다 흉측한 낙서와 피로 쓴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명화의 눈에 비친 그곳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벽 전체가 시커먼 저주의 실타래로 뒤덮여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궁궐 위층까지 연결되어 있었지요. 임금의 생기를 빨아들이던 그 검은 안개의 뿌리가 바로 이곳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복도 끝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화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해 달려갔어요. 쇠창살 안에는 뼈만 남은 한 남자가 누더기를 걸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임금의 총애를 받던 전임 어이였으나 권성두의 음모에 휘말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이였지요. 명화가 등불을 가까이 대자 남자는 눈부신 빛에 괴로워하며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냐? 또 나를 죽이러 온 권성두의 개냐? 남자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고 힘이 없었습니다. 명화는 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남자의 손을 굳게 잡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법정 스님의 제자이자 전하를 살리러 온 의원입니다. 어르신,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의 실체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남자의 눈동자가 명화라는 이름과 법정 스님의 소식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내어 명화에게 속삭였지요. 권성두가 사람의 피와 원한을 섞어 만든 금단의 주술로 전하의 명주를 묶었소. 저기, 저 제단 위에 놓인 검은 단지를 깨뜨려야 하오. 그것이 주술의 근원이자 모든 재앙의 씨앗이오. 그 순간 지상에서 육중한 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권성두가 눈치를 채고 지하로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명화는 다급하게 남자가 가리킨 제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핏빛 문양이 새겨진 불길한 검은 단지가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명화가 보아온 가장 강력한 어둠의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단지를 깨뜨리려 손을 뻗었지만 단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악한 기운이 그녀의 전신을 압박했습니다. 마치 수만 개의 바늘이 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요. 하지만 명화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10년 전 바닷속으로 가라앉던 그 순간의 공포보다 지금 눈앞의 진실을 놓치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권성두의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명화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등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일렁거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시간과 조선의 운명을 결정질 찰나의 순간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침통에서 가장 크고 날카로운 침을 꺼내 자신의 손가락 끝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피를 단지 위에 떨어뜨리며 맑은 기운을 쏟아부었지요. 붉은 안개와 맑은 기운이 충돌하며 지하 감옥 전체가 비명 같은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승부는 단 한 번의 움직임에 달려 있었습니다. 권성두가 방 안으로 들어서기 전 명화가 저 저주받은 단지를 깨뜨리고 진실의 빛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명화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황금빛을 내뿜으며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의 태양은 임금의 침전 위에 다시 떠오를 수 있을까요? 벼랑 끝에 선 예언자의 손길이 비극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진실이 깨어날 때 1000개의 거짓은 피로 물듭니다. 조선의 운명을 손끝에 쥔 소녀와 그 운명을 제물로 삼으려던 괴물의 마지막 사투.
과연 신의 손길은 누구를 향해 미소 지을까요? 어둠이 가장 깊은 곳에서 드디어 비극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예언이 시작됩니다. 지하 감옥의 공기가 날카롭게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권성두가 육중한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일렁이는 검붉은 안개는 이미 인간의 형상을 넘어선 추악한 괴물의 모습이었지요. 권성두는 단지 앞에 선 명화를 발견하고는 핏발선 눈으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까지 계집이 감히 내 10년 공든 탑을 무너뜨리려 하느냐. 그날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야 할 미천한 목숨이 어찌 이곳까지 기어들어왔단 말이냐. 권성두의 고함이 동굴 같은 지하 공간을 흔들었지만 명화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검은 단지에 닿는 순간 단지 표면에 새겨진 주술 문양들이 비명처럼 밝은 빛을 내뿜기 시작했지요. 명화는 권성두를 향해 차갑고도 정중한 목소리로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나으리, 당신이 뿌린 피의 씨앗이 이제 당신을 거두러 왔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당신이 외면했던 진실의 무게입니다. 그 순간 명화가 쥐고 있던 은침이 단지의 중심을 꿰뚫었습니다. 웅장한 파열음과 함께 검은 단지가 산산조각났고 그 안에 갇혀있던 수만 개의 원혼이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가 되어 뿜어져 나왔습니다. 권성두를 휘감고 있던 붉은 안개는 그 빛 앞에서 맥없이 흩어졌고 오히려 그가 부렸던 사악한 기운들이 역류하여 그의 몸을 옥죄기 시작했지요. 지상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령전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던 임금이 커다란 숨을 몰아쉬며 눈을 뜬 것이지요. 전신을 묶고 있던 검은 실타래가 먼지처럼 사라지고 창백했던 안색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을 뒤덮고 있던 어둠의 장막이 걷히며 새벽의 첫 햇살이 단청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시 지하 감옥, 권성두는 자신이 만든 어둠에 잠겨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명화는 쓰러진 전임 어의를 부축해 천천히 지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본 그곳에는 더 이상 붉은 안개도 검은 안개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오직 평생을 욕망에 눈멀어 살다 간 한 사내의 허망한 잔영만이 고여있을 뿐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명화는 임금의 치하도 백성들의 칭송도 뒤로 한 채 조용히 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스승법정 스님에게 돌아갈 낡은 보따리만이 들려 있었지요. 숭례문을 나서는 명화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아침 해가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바다 비린내 속에 울먹이던 소녀는 이제 세상을 품는 예언자가 되어 다시 길을 나섭니다. 명화는 고개를 들어 멀리 푸른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죽음의 안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어깨 위로 피어오르는 희망의 빛깔과 다시 뛰기 시작한 조선의 심장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지요. 스승님, 이제야 사람을 살리는 빛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명화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극의 서막을 알렸던 그녀의 예언은 이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쓰는 첫 문장이 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구한 신혜라 불렀지만 그녀는 그저 바람처럼 머물다 가는 이름 없는 의원으로 남기를 원했지요. 도성의 기와지붕 위로 평화로운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작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예언자의 경고가 멈춘 곳에서 드디어 조선의 진정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을 지나온 소녀의 눈동자는 이제 다가올 수많은 내일을 비추며 별처럼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명화의 길고도 험난했던 투쟁은 끝이 났지만 그녀가 밝힌 희망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전설로 남게 될 것입니다. 궁궐의 핏빛 안개가 걷히고 나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웅의 탄생일까요? 아니면 잊힌 자들의 서늘한 눈물일까요?